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지연입니다. 지금까지 불교가 전해져 온 길을 따라서 동쪽 그리고 서쪽, 그 중에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법승도 만나봤고 고대 실크로드의 각 국가마다 어떤 불교 발전 양상을 갖고 있었는가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동의 방향을 바꿔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갔던 구법승과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순례 행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을 전해준 스님들이 계셨기에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방적인 전파만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해진 법을 더 알고 싶어서 내디딘 발걸음이나 그 법을 말씀하셨던 부처님을 향한 발걸음이 없었다면 불교가 지금처럼 발전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법승이 아닌 구법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파된 이후 첫 번째로 법을 구하기 위한 발걸음을 띈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분은 바로 주사행 스님입니다. 본래 중국인이었던 주사행 스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출가했는데 출가한 이후 오로지 경전에만 몰두했다고 해요. 특히 한나라 때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해지면서부터 소개되었던 도행경에 몰두했는데요. 문장이 영 매끄럽지 않고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당시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 경전은 대승의 요체인데 번역의 이치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맹세코 뜻을 세워 목숨을 버리더라도 멀리 가서 대본을 구해와야겠다라고 하고 길을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중국 위나라 감로 5년, 서기 연도로 따지면 260년인데요. 우리가 이미 지나오면서 보았던 바로 호탄으로 갔던 거예요. 제자였던 불여단이라는 스님과 함께 갔는데 호탄에서 도행경, 그러니까 도행 반야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불여단에게 이 경전을 가지고 먼저 낙양으로 돌아가 있어라 하고 이제 본인도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와 본인이 출발을 하기도 전에 호탄에서 부파불교에 의지해서 수학하던 일군의 무리들이 호탄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라 땅의 승려들이 정법이 아닌 바라문의 책으로 어지럽히려고 하니 당신인 왕이 이것을 허락한다면 앞으로 대법이 끊겨서 한나라는 귀머거리와 소경의 땅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왕인 지금 현재 당신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거라고 하는 반협박 같은 말에 호탄 왕은 주사행과 불여단 스님이 그 경전을 갖고 출국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주사행 스님은 하도 원통해서 부처님의 신통력과 가피력으로 이를 극복해보고자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하게 돼요. 불 속에 이 경전을 집어넣어도 타지 않는다면 바로 이 경전이 대법이니 가지고 출국하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말이죠. 호탄왕은 이 정도로 간절한 건가 싶어서 장작을 높이 쌓아 불을 피웁니다. 사실 주사행 스님도 그 당시 굉장히 심장이 쪼그라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신통력과 가피력에 의지를 해보자
하지만 호타낭이 진짜 이렇게까지 불을 피울 줄 몰랐는데 주사행 스님은 과감하게 도행반야경을 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만일 대법이 마땅히 한나라 땅에 유포된다면 경은 곧 불에 타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부처님의 가호가 없다면 이 또한 운명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불 속에 던져진 도행반야경. 이를 지켜보는 호타낭도, 주사행 스님도, 불려단 스님도 불이 꺼질 때까지 숨죽여 기다렸어요. 불이 다 꺼지고 나니 경전은 글자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책 표지 또한 원래의 상태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신비한 감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호타낭은 경전을 가지고 출국하는 것을 허락하게 됐죠. 주사행 스님이 입수한 이 도행반야경, 170년대에 이미 지루가참 스님이 한 차례 번역해서 중국인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대경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고,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금 반야경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주사행 스님을 시작으로 5세기 무렵이 되면 구법을 위해 많은 스님이 장시간에 걸친 구법행을 떠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인도까지 구법을 한 것과 동시에 기록을 남겼던 분이 법현 스님, 해생 스님, 현장 스님, 또 의정 스님,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회초 스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스님들의 여정 루트, 그리고 구법 여행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 먼저 떠나셨던 법현 스님은 동진시대, 그러니까 399년 또는 400년으로 기록되는 그 시점에 중국 장안을 출발해 인도 스리랑카에서 경전과 율장을 구해서 다시 바닷길을 이용해서 413년에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유행의 기록은 고승법현전이라는 책으로 남아있고요. 당시 법현 스님은 우리가 둘러보았던 누란 호탄을 거쳐 서북인도, 인도, 스리랑카에 이르는 길을 유행하면서 경전과 또 율장을 입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관련된 많은 성지를 소개하기도 했어요. 다음으로 부기시대 해생이라는 스님은 518년 낙양에서 출발해서 역시 실크로드 각 국가들을 거쳐서 북인도까지 도달한 이후에 522년에 귀국했는데요. 이때 해생 스님과 동행했던 송운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물이 바로 송운행기라는 것이고요. 이 같은 기록을 토대로 드디어 우리 잘 알고 있는 현장 스님이 이제 출발하십니다. 당나라 627년, 기록에 따라서는 63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장안을 출발해서 실크로드 각 지역과 인도를 돌고 645년에 귀국한 이후 그 유명한 대당서역기를 집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들을 읽고 있죠. 혹시 대당서역기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기록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기술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행 일지를 쓰게 되면 여행 며칠차, 전날 갔던 곳에서 어느 만큼 거리 또는 이동 시간이 어느 만큼 걸린다, 그렇게 해서 도착했다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 외의 기록에는 대부분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도낭을 거쳐 누란에 도착하면 도낭에서 누란까지 방향이라든가 대략적인 거리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장 스님은 이런 방식과 함께 반드시 장안에서부터 몇 리라는 기록도 함께 남기세요. 또 각 국가마다 풍습, 인구 수, 심지어는 군사의 숫자, 위에는 왕부터 그 국가 조직에 해당하는 관직령, 관계성까지 기록하셨고요. 또 지역의 특산물도 함께 기록하셨어요.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남기셨구나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재미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현장 스님께서 황제에게 나 인도 구범을 좀 다녀올게 라고 선언하니까 당시 황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현장 스님은 그야말로 야반도주를 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자 황제는 그때부터 현장 스님의 얼굴을 전국에 내걸고 현상금을 걸게 되죠. 우리 영화에서 보이는 원티드 이런 식으로 얼굴을 내걸었는데요. 그만큼 현장 스님의 존재가 당시 각별했나 보다의 문제로 끝날 수 없는 것이 현상금까지 달려있고 관군이 뒤를 쫓는 현장 스님인데 도착하는 곳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또 지역의 위정자나 다른 주변 국가의 왕들이 현장 스님이 그 지역에 도착하시는 대로 바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환대를 하고 있어요. 관군이 쫓는 것은 현장 스님인데 현장 스님께서 주변 국가의 왕과 1박 2일 또는 2박 3일 거푸 회담을 갖고 떠나시면 며칠 있다가 당나라 군대가 그곳 국가를 점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주변 국가를 벗어나 완전히 인도 영역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관군이 쫓지 않고 스님은 대량의 불교 경전을 입수해서 귀국하게 되죠. 귀국하는 날에는 분명히 원티드 방을 붙였던 황제, 그리고 귀족,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두 팔 벌려 대환영식을 열기도 했고요. 자, 이 정도면 현장 스님은 야반도주 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오히려 당시 외교 사절단의 일환으로 비공식적인 황명을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했던 주요 역할을 맡고 길을 떠났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럼 스파이였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과거 우리 스님들은 주로 엘리트층 또는 왕실, 귀족, 가문에서 출가하신 분들이 많고요. 많은 지역을 다니며 수행한 탓에 자연스럽게 정보가 많고 정세를 빨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외교관보다 더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스님들의 도움을 절실히 원했고 국가를 보호하는 길이 곧 불법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도움에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스님들은 신분 확인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 관용 여권에 무비자가 확보된 그런 입지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제 현장 스님께서 스파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익을 위한 외교관 역할도 함께 겸해서 구법행을 하셨던 당시 상황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스님 이야기에서 의정 스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의정 스님은 691년 남해기기내법전 그리고 대당 서역 구법 고승전 이 두 권을 집필하셨어요. 먼저 말씀드린 남해기기내법전은 의정 스님 스스로가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를 유행하면서 그 당시에 불교, 생활 양식을 기록했던 것이고요. 대당 서역 구법 고승전은 630년부터 691년까지 약 60여 년간 구법을 위해서 떠났던 대략 60여 명의 스님들 전기를 기록한 책이에요. 의정 스님의 남해기기 내법전은 주로 해로를 통한 불교 전파 그리고 교류 현황을 연구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대당 서역 구법 고승전을 통해서 당나라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구법승이 있었는가, 또 불교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당시 불교도의 현황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거론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 스님이죠. 해초 스님입니다. 해초 스님은 중국의 해로를 통해서 인도에 도착한 후에 그곳을 유행하고서 실크로드를 통해 727년 당나라 장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이 존재했다는 것이 알려져는 있었지만 그 원본을 찾을 수 없다가 1908년 도낭 막고글에서 발견되어 현재까지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꾸준히 연구하고 있고요. 이처럼 과거 불교 교단 내에서의 구법 활동을 말씀드린 대표적 구법승과 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단 불교 교단 내에서만 구법 활동이 진행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떠나듯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의 개념으로 직간접적으로 길을 떠났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부기시대 황태우였던 호태우가 이 순례단에게 자신의 신심을 다해서 표현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시 언급됐던 해생스님, 518년 낙양을 출발했던 해생스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처음 낙양을 출발하려 하던 날 이야기예요. 당시 부기의 황태우였던 호태우는 칙령을 내려서 직접 준비한 물품을 해생스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 전달식에 등장한 물건은요, 5색의 100척짜리 번당 1000개, 비단 향주머니 500매였어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100척짜리 번당 1000개. 100척이라고 하면요,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30m 정도 되는데요. 30m짜리 깃발을 1000개나 이 해생스님께 드린 것이죠. 게다가 비단 향주머니라고 한다면 비단도, 향도 모두 값비싼 물건인데 이를 500개를 준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 국가의 황태우가 이런 물건들을 준비했으니 아래 왕가의 여인들이나 귀족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태우께서는 나 이런 거 준비한다 소문을 냈을 거고, 황태우가 직접 소문을 낸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소문을 들은 아랫사람들은 눈치껏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모두 합쳐 2000개의 번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이 준비한 2000개의 번당이 황태우의 30m짜리와는 그 높이가 달랐을 거예요. 해서 높이는 다르지만 총 3000개의 번당과
비단 향주머니 외에도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해생스님께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해생스님이 이것들을 혼자 들고 길을 떠났을 리는 만무하겠죠. 아무리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역부족인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를 운반해 줄 사람들과 이동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록에 자질구레하게 적어놓지는 않았겠지만 당연히 이 역시도 황태우가 뒷받침을 해줬을 거라는 추정은 가능하고요. 이렇게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해생스님은 길을 떠났고 호탄에서 간다라까지 가는 동안 불교 유적이 있는 곳마다 그 번당을 유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간다라에 도착했을 때는 태우께서 준 100척의 번당 하나만 남았다고 하니 아까 추정해봤던 황태우의 번당과 아랫사람들이 준비한 번당의 길이는 달랐던 것이 분명해 보이긴 합니다. 역사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에 직접 동참하거나 또는 갈 수 없는 신분일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굽업승 또는 순례승을 도왔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국토를 넘어선 부처님 땅까지 자신의 신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국토만이 아닌 경계가 없는 세상 전체를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던 큰 꿈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전륜성왕이라는 그런 위치를 꿈꿨던 황제나 왕들도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들이 꿈꿨던 불국토, 어떤 세상이었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도낙 막고글에서 보았던 정토세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임종을 맞이할 때 그 세계로 이끌어가는 아미타 부처님이 정말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그런 현실적인 세계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시에 꿈꿨던 불국토는 민족이나 시대, 장소를 불문하고 고통보단 행복이, 가난보단 부유함이, 모자람보단 넉넉함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꿈꾸는 불국토는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 개개인이 전륜성왕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인적인 안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치우치기보다는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의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데 각자의 기도 시간을 조금만 투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단지 한 지역에만 국한된 고통보다는 자연재해나 전염병, 이런 세계적인 문제와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글로벌한 세상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고통이고 문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사업, 그러니까 개인의 업, 그리고 공업, 우리 공동의 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죠. 사업과 공업 양측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현대의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 속 매 시간, 매 순간 불교도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듯이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저와 함께 실크로드 여행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마다 설레고 또 만나는 시간이 끝나갈 때마다 아쉽고 좀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기는 하지만
또 다른 기회에 분명히 다시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면서 그때 뵈면 지금의 아쉬웠던 부분들 이만큼 다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불국토를 향한 발걸음 함께 내디디면서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